이거 스포 이거 해야 되는 거야? 이거 그러게요. 오늘도 작품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근데 나는 이게 스포 오늘도 스포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조선왕조실록은 대량의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죠. 근데 내용을 알아도 네. 이 가슴을 후벼 파는 감동에는 차이가 없어요. 그것은 당연히 모든 고전이나 좋은 작품 마찬가지지만 특히 그게 이건 그렇다. 예를 들어 이것은 적어도 세븐이나 유주얼 서스펙트나 식스센스 그렇지 급의 그런 급은 아니죠. 정보를 알기 때문에 모든 것이 휘발되는 얘기는 아니죠. 아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얘기를 해봤자 결국 그건 그냥 폭력적인 얘기예요. 그냥 누가 뭐 몸 팔았다. 누가 뭐 술 먹었다. 신나 먹고 때렸다. 죽었다. 뭐 이런 얘기라서 이게 스포가 될 수 있을까? 어쨌든 스포가 있으므로 네. 이걸 스포라고 부르진 저는 않겠지만 혹시나 불쾌할 느낄 수 수 있다. 있죠. 그럼요. 그럼 뭐 제가 이 방송은 소량의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니다. 대량이. 대량이죠. 역시나 대량에. 네. 대량인가? 대량이. 이 정도면 소량이다. 왜냐하면 스포일러라고 하는 것은 감정적 맥락까지도 다 얘기했잖아요. 포함된다고 보기 때문에 얘기 안 아니야. 한 거 뭐야 대체? 아니 작품을 실제 봤을 때 어떤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야. 보통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 보통은 줄거리를 알게 하면 스포일러라고 해. 그럼 이럴 수 있겠다. 우리는 오히려 역으로 이렇게 접근할까? 어떻게? 어디 가서 저희 방송으로 이 책을 안 보고도 떠들 수 있게 됐습니다. 그 유명한 읽은 척 매뉴얼처럼. 읽은 척 매뉴얼에 가깝다. 이 방송은 대량의 서머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럴 수 있겠네요. 감동을 느끼실 분은 책을 먼저 읽고 방송을 들어주세요. 함께 수다를 떠는 기분을 느낄 수 있다. 네. 감동 이전에 아는 척을 하고 싶다. 이번 주 맞선이 급하다. 맨스플레인이 시급하다. 이 방송을 먼저 들어주세요. 그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맞선 가서 거기 몸 파는 여자가 나오는데요. 신나 먹고 뽕 맞는 사람들이 나와요. 아니 그 뭐가 됐든 우리의 앞으로의 방송은 이런 엔터테인먼트를 다루는 것은 다 이럴 것이다. 모든 것이 다. 이럴 네. 스포일러 피곤합니다. 매번 이걸 녹음하는 것도 피곤해.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 방송은이 아니야. 우리 요것만 늘 재생하는 걸로. 이 방송은이 아니야. 안할람은 대량의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저희 늘 포함할 거고요. 김대중은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다 스포일러예요. 자, 끝. 정치 드라마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모든 교양은 남 얘기죠. 안 물어봐도 알려주는 남 얘기. 55회 방송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의문의 그녀 시온님. 안녕하세요. 문화평론가 이동규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작가 홍대선입니다. 안 물어봐도 알려주는 일제입니다. 일제 현실은 신궁창 만화 특집입니다. 저희가 사실은 산업화 세대 에픽 사가를 하면서 일본의 계저씨 그리고 일본의 폐허를 묘사한 작품을 가지고 우리 어르신들을 한번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아보자. 또 일본의 시궁창과 옛날에 어르신들이 맞닥뜨렸던 그 폐허 이것이 어떻게 다르기에 현재와 같은 다른 모습이 되었나 이런 거를 좀 이해를 해보고자 했거든요. 2부에서는 작가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제는 본격적으로 작품 얘기를 해보죠. 네. 광고 듣고 와서. 저한테서 뭐 달라진 거 느껴지지 않나? 뭐요? 아니 그 내 반짝반짝? 머리에서 반짝반짝이 아니라 빽빽. 흑채가 맞다 이거. 흑채는 아닙니다. 그럼 뭐 한방? 사람의 머리카락은 동물의 털이라는 거지. 그래서 동물 세포로 모근을 복원한다는 거지. 어떻게 돼? 가능합니다. 티스템 연구소의 동물줄기세포 배양액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나 이거 되는 거 보고 진짜 충격받았다니까. 지금 티스템 두피 클렌저와 두피 에센스를 검색해보세요. 과학이 당신의 모발에게 주는 선물, 티스템입니다. 자, 우리 집 1990년대에 연재가 됐고요. 1990년대에 역시 단행본으로 출판이 된 작품이에요. 그리고 이 작품이 아마도 문예춘추상을 받았죠. 네. 예, 굉장히 큰 상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젊은 나이에 작가로서는 성공했었던 거죠. 문예춘추는 거의 뭐 작품성을 인정받은 최고의 상이니까 굉장한 거죠. 이 시기에 이제 한참 마작했을 때였어요. 배경은 일본 시골의 한 섬입니다. 섬마을이죠. 근데 이 섬은 두 마을로 구성돼 있어요. 하나는 전망 좋은 위쪽에 부촌이 있어요. 네. 그리고 하나는 원래부터 있었던 빈민가 있죠. 이 빈민가는 뭐 판자촌, 어촌마을, 그다음 그 어촌도 막 북적북적대고 풍요롭고 에너지가 넘치는 어촌도 아니야. 그럼요. 예, 쓸쓸한 통통배가 이렇게 다니는 비난하기 짝이 없네. 그런 어촌마을이고요. 사창가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지저분한 개천이 있다든지 이런 식입니다. 주인공은 일가족이죠.
근데 이 일가족이 3남매예요. 네. 가노코 누나입니다. 이 집의 가장이죠. 성매매 여성이에요. 이타 형이에요. 대충 청소년입니다. 니타 대충 어린입니다. 동생이에요. 이게 뭐냐면 그 배경도 그렇고 시대상도 그렇고 주인공들의 나이도 그렇고 뭉뚱그려져 있어요. 네. 맞아요. 고의적으로. 그래서 가난한 곳, 일본의 가난한 어느 지역 어디에도 마치 적용될 법한 느낌을 줘요. 심지어는 뭐 사실 뭐 극단적으로 좀 전후에서 대략 한 60년대까지의 우리나라에서도 볼 수 있는 어떤 풍경이기도 하죠. 네. 그렇죠. 보면은 여러분들도 익숙할 만한 풍경 같은 게 왠지 나와요. 네. 아마도 우리가 드라마에서 봤었을 법한 어떤 그런 겁니다. 기본적인 작품의 구성은 이래요. 자, 무책임한 엄마가 나타나요. 나타나는데 그래가지고 그 두 형제가 상봉을 하게 됐는데요. 시다른 형제예요. 아버지가 달라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남자를 정해놓고 평생의 배필로 삼아서 만나는 그런 분이 아닌 거죠. 어머니도 아마도 성매매를 하는 것처럼 이제 암시가 돼 있고요. 형과 이타와 니타가 살고 있는데 엄마가 가출을 해 사라졌어. 근데 어느 날 엄마가 몇 년 만에 돌아왔는데 누나를 데리고 온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보통 동생을 데려오는데 누나를 데려왔어요? 이러면서. 그게 개그 포인트야. 근데 우퍼. 이게 왜냐면 그 누나도 이제 나타나기 전에 했던 일이 뭐 몸 파는 거죠. 네. 룸사롱에서 일했다고. 그랬는데 이 시다른 형제라는 말을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니타랑 동복 형제래. 이타가. 동복 형제래. 그러니까 이제 그 같은 엄마에게서 나온 거야. 그래서 껴안고 막 엉엉 울어 감격해서 역시 우리는 형제였어 이러면서 막장이죠. 엄마는 가출했다가 나타났다가 또 가출하는 게 종특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 번은 누나를 데리고 온 거예요. 네. 이 누나도 시다른 누나죠 아마. 네. 다 아버지가 다 달라요. 예. 그러다가 엄마는 또 가출하는데요. 이번에는 그 집문서를 들고 가출합니다. 그러니까 누나를 왜 데려왔는지를 명확히 설명은 안 돼 있지만 아마도 알 수 있죠. 집문서는 데려간다. 그러나 누나를 데려왔으니 집문서를 가져가는 거죠. 데려가는 게 아니라. 그런데 누나를 집문서는 모셔가야지. 그렇지. 집문서는 모셔가는 거고 누나를 가져왔으니 네. 누나가 알아서 키우겠지 어린 것들을. 이러고 나서 안 나타나요. 네. 예. 근데 저는 엄마는 그런 거 사실 신경도 안 썼을 것 같아. 그 전부터 이미 그 조그만 애들 둘이를 냅두고 도망갔잖아요. 가출했잖아. 이미 신경도 안 써. 그냥. 그렇죠.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런 류의 디테일하면은 굉장히 무신경한 사람들이죠. 예. 이 만화에 나오는 등장 인물들이 다 무슨 길고양이 같아요. 맞아요. 예, 애들을 뭐 속된 말로 진짜 어른들 말 있죠. 싸지른 다음에 사라져. 뭐 이런 사람들이고요. 당연해 그냥. 동거하고 그냥 애 낳으면 뭐 또 헤어지고. 애가 생겼네 이런 거예요. 혹은 그 누구인지도 모를 애를 안고 나타난다던가. 다 이런 식입니다. 기본적으로 에피소드 일상 그게요. 개그입니다. 이 작품은 서만의 밑바닥 인생들을 한 바퀴 둘러치듯이 인물 중심으로 싹 훑어요. 별의별 인물들이 다 나옵니다. 좀 이렇게 지능이 모자란 사람들, 노숙자들, 그 다음에 이제 아무것도 없이 죽을 날만 기다리는 폐지줍고 병 모으고 하는 그런 할아버지 이런 사람들이죠. 뽕쟁이. 빚에 시달려서 결국 자기도 도망갈 수밖에 없는 남 착한 마음으로 빚 보증 서주다가 그 빚 보증 서준 사람들은 다 도망가고 그래서 결국 자기도 도망갈 수밖에 없는 착한 뭐 그 윤락업소 종업원 네. 뭐 이런 거. 그리고 윤락업소에 일하는 여성들도 다 늙고 못생기고 그냥 남자한테 이용당하고 착취당하다가 굴러굴러 이 섬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코스 느낌. 그런데 그렇게 남한테 피해당하고 착취당하고 와서 자기보다 약한 그 수박한 그 성매매 업소 종업원이 있어. 얘는 또 이용해. 걔한테 빚 보증 서달라 그러고. 계속 돈 빌리고 안 갚고. 그래서 그 때리고. 종업원도 그 종업원도 도망갈 수밖에 없는 어딘가로 이런 곳입니다. 한마디로 막장이죠. 왜 우리 보통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도시에서 이런 이제 술집에 일을 할 때 도시에서 큰 데서 시작하다가 나이가 먹고 빚이 쌓이고 하다 보면 마지막에 간데 섬이다. 뭐 이런 얘기 그렇죠. 하잖아요. 그런 느낌? 그래서 이 섬에 등장하는 신나는요. 인테리어, 뭐 페인트 이런 신나가 아니에요. 다 마시는 겁니다. 신나 살 돈보다 좀 돈 있으면 뽕. 뭐 술은 기본이고요. 다 남자들은 빠친코 도박이나 술도 하고요. 메틸알코올 이런 거 막 마시는 사람도 나오고. 맞아요. 이게 기본적으로 폭력 가정이에요. 네. 그냥 여자들은 하나같이 몸 팔아. 남자들은 다 여자 패고 있고요. 애들 패고 있어. 요런 세계입니다. 정말 가난에 찌든 아무것도 없는 희망도 뭣도 없는 그런 섬이고요. 아이들은 하나같이 방치되거나 학대당하거나 혹은 막 사고 팔려 애들이 이용당해요. 그런데 그림체가 너무 따뜻하고 단순하고 귀엽죠. 발로 그린 그림체인데 귀엽게 그렸어요.
얘기는 동화풍이라고 해야 되나? 내용은 되게 비참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비참한 내용을 드러내는 방식이 다 개그예요. 아주 가볍다는 식으로 마치 이런 식으로 뻔뻔하게 그리거든요. 근데 그래놓고 갑자기 중간에 잠깐 정색할 때 되게 마음 서늘하게 만들잖아요. 네. 왜 이분이 이 우리 집의 연장선으로 이게 이제 아마 그 전에 그린 것 같은데 그 연장선으로 그 여자 이야기라는 게 있어요. 자기 어릴 때 친구들 똑같아요. 우리 집이랑 구성이. 근데 거기도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런 대사가 있어요. 이 동네 아이들 절반은 어른이 되기 전에 사라진다. 나머지 반도 죽거나 살해된다. 사람이 아니니까. 이 동네 사람들은 개나 매한가지다. 개가 개를 낳는데 생명 따위가 못 그리 대단하다고. 라는 이런 서늘한 글이 그 이쁜 그림 사이로 하하하 하면서 써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웃는 모양 그 눈 모양 있죠. 네. 만화에. 사람 패는 것도 웃으면서 패. 그 여자에 대한 얘기도 그런 얘기가 있어요. 남자는 없어졌다가 건달이 되면 거들먹거리며 돌아오지만 여자는 2번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우리도 여자이고 또 나이를 먹어가니 이제 곧 어디로 사라져야 하는 거 아닌가 싶어 마음이 무거워졌다. 그러니까 이런 서늘한 얘기들이 계속 중간에 쑥쑥쑥 나오는데 그때마다 마음을 후벼 파거든. 그러다가 이제 냉탕 온탕이지. 맞아. 그러다가 이제 훈훈해. 뭐냐 하면 이제 사랑, 우정, 가족의 어쨌든 플롯은 그거야. 네. 테마는 긍정과 사랑입니다. 아주 훈훈하면서도 서늘하면서도 아주 그냥 작품이 뻔뻔해요. 근데 그래서 좋지 않나요? 가족을 다룰 때 뭐 대도 않는 봉합을 시키잖아요. 대부분은. 그래도 가족이니까 사랑을 하고 우리가 우애하라고 하면서. 근데 사실 그게 뭔가 가족에게 억지로 가면을 씌우는 기분인데 여긴 그냥 가족을 파괴도 아니야. 거의 폭파시켜버리냐. 당연히 그렇죠. 왜냐하면 그렇다고 시궁창이 온천이 되진 않아요. 맞아요. 시궁창은 시궁창이다. 그 시궁창 안에서 어떻게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시궁창에서 태어났으니까. 기본적으로 두 형제 니타와 이타 이 성장기가 플롯입니다. 작중의 메인 화자는 계속 바뀌어요. 바뀌지만 메인 화자는 니타 가장 어린 애죠. 아이가 아이 같은 투로 세상을 이해해요. 이게 굉장히 작가가 생각해낸 장치죠. 그런데 그 이해라는 게 굉장히 비참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또 감동적입니다. 자, 현실이 얼마나 시궁창이냐면 이 누나가 가노코입니다. 가노코는 헌신적으로 두 동생을 보살펴요. 엄마가 다시 또 도망간 후에. 근데 이 현시창의 세계관을 보여주는 에피소드 중에 제가 기억나는 게 이 큰 형이 이타거든요. 큰 동생이죠. 가노코한테는. 그렇죠. 이타는 세상에서 누나가 제일 예뻐. 그럴 수 있죠. 갑자기 나타나서 엄마보다 예쁘고 엄마보다 날씬하고 엄마보다 젊고 엄마보다 돈도 잘 벌어오고 더 챙겨주고 이 누나가 세상에서 제일 예쁜 줄 아는 어떻게 보면 누나가 여신이죠. 동생 둘 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게 네. 생각하는데 우연히 사창가를 헤매다가 우연히 마주친 누나는 이게 번역된 문장 그대로 옮기자면 그 싸구려틱한 여자 있죠. 뭐야 하면서 딱 봤더니 자기 누나야. 누나라고 해서 삼류 성매매 여성이 아니었던 건 아닌 거죠. 이런 얘기들이 어떤 슬픔의 데미지랄까? 이런 보는 사람 마음속에 누적을 시킵니다. 그리고 니타는 누나한테 듣는다는 말이 니타가 동생이에요. 손가락을 빨면서 이게 손가락이 아니라 고추면 5,000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업소에서 펠라치오로 해주면 5만 원 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도 아주 밝은 톤으로 얘기해요. 누나가 아무렇지도 않게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니타가 우와 짱이다. 누나 돈 많이 번다 이러면서 하하보 막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이 니타는 울다가 누나한테 피가 나도록 따기를 맞아요. 실제 피를 팍팍팍 그려요. 코피를 막 작가가, 흘리면서. 이것도 나름은 교육인데 징징댄다고 누가 나서서 해결해 주냐. 울 힘으로 웃어라.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 작가가 생각날 수밖에 없죠. 작가의 인생이라는 게 정말 이 비참한 가난 속에서 어떻게든 뭐 작가도 사실은 호스티스로 술 접대도 해봤고 어떻게 돈 좀 벌어보려 먹고 살아보려고 그러다가 또 만화가가 됐잖아요. 네. 이런 얘기들. 그리고 이제 이 일가족은 아닌데 고이치라는 남자도 중요하게 등장을 합니다. 고이치는 조폭은 조폭인데 프리랜서 조폭이죠. 닥치는 대로 사람 팔면서 사람 패면서 신나도 팔고요. 도둑질도 하고요. 그다음에 일수라고 하죠. 개인 사채. 그러면서 채무자들도 엄청 두들겨 패. 그다음에 뽕 뭐 이런 것도 유통하고요. 이런 일도 합니다. 노숙자를 잡아다가 지나가는 차에 던져. 그래서 이제 돈 뜯어내는 거죠. 말만 들으면 지옥인데 사람들 다 웃고 있어요. 네. 명랑만 해요. 밝게 그렸어요. 네. 안 하는 게 없습니다. 근데 고이치는 추남이에요. 누나랑 참 닮았습니다. 똑같이 생겼어. 누나는 굉장히 추녀인 거죠. 그런데 누나는 할 게 없잖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몸을 팔아요. 이 동네는 기본적으로 여자는 몸을 팔고 남자는 조폭이고 아니면 그쵸. 뭐 건달이고 양아치고. 뭐 아침에 일어나서 계란 후라이를 부친다 정도예요. 몸 파는 게. 누나를 본 손님은
누나를 보자마자 방 밖으로 도망쳐 나오려고 하면 고이치가 붙들어서 방에 집어넣어요. 네. 그러면 이제 강제로 성구매를 해야 되는데 이때 방 안에서 이제 손님의 비명이 흘러나와. 이런 게 개그 포인트야. 누나가 들어가자마자 손님이 나오려고 안 돼요 뭐 들어가 하는 순간 누나가 이미 다 벗고 침대에 누워 있어. 침대에 누워서 어서 와 하면서 이제 배를 탕탕 칩니다. 이타는 큰 남동생이죠. 둘째. 이타는 남자로 성장하기 위해서 어쨌거나 성장극이에요. 그래서 고이치의 꼬봉으로 들어가요. 누나가 혼자서 힘들게 돈을 버는 걸 아니까 빨리 커야겠다. 내가 빨리 한 사람 몫이 돼서 내가 돈을 벌어서 누나를 우리 가족이 잘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에. 그렇죠. 근데 이 섬마을에서 보이는 거라곤 이 섬마을에서 나름대로 듬직한 남자, 성실한 남자라고는 고이치예요. 그죠. 그래서 고이치 꼬봉으로 들어갔는데 사소한 실수만 해도 맞아요. 고이치는 기본적으로 너무 폭력적인 남자라 가지고 엄청 때립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맞으면서 일어나요. 맞으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맞으면서 끝나고. 그런데도 이타는 수긍을 하거든요. 동네가 그런 동네고 고이치는 고이치대로 이게 이 세계에서 꼬붕을 키우는 방식인 거예요. 그냥. 만화 속에서 고이치는 외려 좋은 남자 쪽으로 등장을 하죠. 그죠. 예, 확실히 다른 등장인물에 비하면 믿음직하긴 하죠. 믿음직하고 그러니까 요 느낌이 뭐였냐면 그 애가 어쨌든 간에 자기도 한 사람 n분의 1로 한 사람의 몫을 해서 가게에 도움을 보태겠다고 해서 뭔가 나가는데 이 사회가 이 동네가 인프라가 없다 보니까 뭐 먹고 살 게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마치 그 우리 이제 산업화 에픽 하면서 했던 몇 년 후면 자멸적으로 돈을 파먹고 아무것도 이 수많은 베이비붐 세대의 수많은 인구가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서 고향에서 전형적으로 이렇게 되는 얘기거든요. 할 게 없어지니까 아무런 산업화 인프라가 없고 직업이 없으니 결국은 등을 치고 남는 것은 육체니까 남자는 뭐 몸이라도 쓰니까 나가서 뭐 육체 노동이라도 하고 여성이 육체 노동이라는 건 그 당시에 뭐 성매매니까요. 네. 성매매라고 해서 그런 식으로 자멸적으로 서로 이렇게 갈가 들어가는 그 만약에 잘못 산업화가 덜 됐으면 우리도 벌어졌을 법한 어떤 그게 한 10년 정도만 늦었으면 그죠. 이렇게 될 수 있었다. 어떤 그림인 거죠. 네. 전국이. 네, 전국이. 그래서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왜 김대중은 굴욕적인 한일 협정에 찬성했는가. 정치 설명을 보고 이런 절박함의 그림이 이 사람은 기시감이 있었던 것 같아. 워낙 머리가 좋은 섬에서 분이니까. 같은 섬이잖아. 그렇죠. 이분은 또 섬이라서 섬의 세계가 폐쇄적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 전국의 미니어처, 남한 땅의 미니어처를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그 기시감으로써 미리 체험했을 수도 있다. 그럼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봐요. 나는 이 부분들이 사람들이 지금 여기서 자기들끼리 막 파먹고 막 한다는 게 아무런 산업화의 그 근거,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돼? 직업이 없는 거죠. 솔직히 말하면. 네. 직업이 없으니까 할 게 없잖아. 양질의 직업. 양질의 직업. 하다못해 예를 들어 그게 양성적인 거 있잖아. 건설을 하니 와서 시멘트를 뭐 날리고 나르든지. 흙을 좀 날라라라고 하면 거기서 나오는 돈이란 게 있고 그게 있는 건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있는 건 자멸적이잖아요. 누가 차에서 기름을 나 있으면 그 기름을 다시 뽑아가지고 자기 차에 넣고 네, 그중에 잠깐 뭐 신나는 자기가 먹고 취하고 그게 일상생활인 거잖아. 뭐든지 여기 중국집 아저씨도 그런 식이잖아요. 네, 중국집 아저씨가 메틸 알코올을 들이마시는. 메틸 알코올에 취하게 된 시점부터 네. 매일매일 취하는데 그때부터 돼지고기 양파볶음이 끔찍하게 맛없어지는. 원래 맛이 없는데. 왜 더 맛없어지는. 우리 전 시간에 방금 제가 얘기했던 그 민스커트 바에서 예쁜 언니가 관뒀더니 아무도 오지 않아서 네. 우리 그 언니에게 붙어 있었던 거라는 걸 느꼈다 그랬잖아요. 그게 중국집 에피소드에 나오잖아요. 딱 나오잖아요. 예, 들러부터 산다. 모두 엄마에게. 엄마가 나중에 죽으니까 그 진짜로 아무것도 못하게 되니까 우리는 엄마의 앞치마에 들러붙어 살고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게 너무 짠하지. 네. 너무 짠하면서 실제 그 경제적으로만 접근하면 굉장히 착취적이죠. 네. 그게 그 대표님 말씀하신 말 그대로 안에서 서로 내부적으로 갉아먹어 들어가는 그런 섬인 거죠. 자, 이 만화는 성장기라 그랬죠. 이 성장기의 실체가 뭔지를 잠깐만 맛배기로. 왜냐하면 이 얘기를 우리가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성장 스토리이기도 하고 이러한 환경에서 성장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 수밖에 없는 가를 이게 작품의 주제잖아요. 네. 먼저 고이치 프리랜서 조폭. 이 못생긴 몸파는 누나가 갑자기 죽어요. 근데 아프다 말 안 하고 그냥 죽는 거예요. 사실은 병이 있었는데 동생한테 부담 안 주려고 이게 비밀로 붙이고 있다가 그냥 확 죽어버린 거지. 그런데 누나를 행복하게 해주겠다 이런 결심이 고이치한테는 삶의 원동력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삶의 목표를 잃어버리는 거죠. 누나에게 꿈이 있었는데 누나도 이제 몸을 파는 사람이잖아요. 돈을 모아서 남쪽 섬에서 가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살 거야. 고기 잡아 먹으면서 빨간 고기 잡아 먹으면서 그냥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살 거야가 누나의 꿈이었는데 고이치의 꿈이 누나의 꿈이었던 거예요. 누나의 꿈을 이뤄주는 게 본인의 꿈이었는데 그 누나가 죽어버리니까. 그래서 빨리 그 섬 하나를 사주려고 사람도 패고 신나도 팔고 했었는데 방황하게 되는 거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두 남매가 서로에게 의지해서 이렇게 살아왔었는데 이제는 방황하는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한 게 이전의 범죄 행위 있죠. 이건 비행도 방황도 아니야. 그죠? 이건 이 세계에서 성실근면이야. 맞아요. 그러다가 우연히 밖에서 뵌 여자를 이 만화의 표현에 의하면 주워오게 되는 거예요. 네. 사이바라 리에코 여사의 약간 표현입니다. 득템? 득템. 득템도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뭐 뽕에 취한 채로 뭐 섹스는 한 2번 했겠지. 근데 여자가 집안까지 기어들어와서 길고양이처럼 안 나가. 그런데 이 여자 입장에서 갈 데도 없고. 근데 이 여자는 얼토당토 없는 안 되는 꿈을 갖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금발 외국인이 되는 게 꿈이에요. 백인이 되고 싶다. 말도 안 되잖아. 그래가지고 머리를 금발로 염색해. 그리고 음모도 금발로 염색해. 그래서 이렇게 더블 블론드. 바바리맨처럼 이렇게 훅 하면서 나 봐라 밑에도 염색했다 막 이래. 이게 왜 안 나가지? 막 이러고 있단 말이야. 귀찮아. 근데 또 이제 자기가 외국인이라고 하니까 그래 너 이제부터 마리아 해라. 막 이래. 나의 과거는 묻지 마세요. 너무 막장이니까 과거는 중요하지도 않아. 마리아라고 고이치가 이름 붙여주죠. 마치 그 애완동물에게 그 이름 붙여주듯이 그쵸. 이렇게 돼버리는데 실제로도 좀 정상은 아니죠. 여기 정상이 누가 있어. 근데 고이치가 누나의 죽음에 너무 슬퍼하고 방황하니까 방황입니다, 여러분. 전까진 방황을 안 했어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창녀가 낳은 어린 여자애를 데려오자. 데려와서 창녀의 아이일지라도 사랑하며 키우자. 당신 누나는 창녀였으니까. 그리고 그 아이가 비록 커서 창녀가 될지라도 여전히 사랑하자. 이 말을 해요. 마리아가. 이때 굉장히 셉니다. 그죠? 이 얘기. 으아, 셉니다. 가슴에 막 울리는 게 있어. 그래서 가족이 되잖아. 네. 이렇게 한 가족이 탄생해요. 한 가족이 탄생하고 어떤 여자를 데려왔는데 이게 또 가슴 아픈 게 고이치가 웃으면서 손을 이렇게 들면은 여자가 움츠려들어요. 맞아요. 얘 봐라 이러면서 더 많이 들면은 이렇게 더 움츠려든다 막 이러면서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폭력의 기억이 있었어. 그게 개그톤입니다, 여러분. 네. 개그톤으로 나옵니다. 야, 이거 봐봐. 되게 재밌어. 손 들면 움츠러든다. 너도 해봐. 막 이래. 맞아. 하지만 고이치는 이 세계관 안에선 좋은 남자이기 때문에 결코 때리진 않습니다. 본인의 가치관도 확고해요. 뭐 애나 여자한테는 신나를 팔지 않는다, 뽕을 팔지 않는다, 뭐 이런 게 그치. 있어. 그런데 이제 노숙자는 남자이기 때문에 달리는 차에 집어넣어서 이제 팔다리 부러뜨려가지고 돈 뜯어내고 뭐 이러고 있습니다. 약간 동네 정신없는 노숙자 그것도. 이 고이치는 나중에 어부가 됩니다. 그런데 성공한 어부는 아니고 초보 어부가 되는 걸로 끝나죠. 그죠. 결국 잘 될지는 모릅니다. 이게 뭐냐면 아마도 자기 할아버지인 남자가 죽기 전에 배를 물려줘요. 그러니까 다 무책임해. 이 할아버지도 아마도 자기 엄마나 뭐 이런 사람들을 낳고 하면서 다 방치한 거야. 남자들은 기본적으로 애를 낳으면 버리는 이런 동네라. 그런데 방생을 했는데 안 죽고 컸네? 그러면 배도 물려줄 수 있는 이런 세계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타는 첫째 형이죠. 니타의 형이죠. 이타는 이제 고이치는 어선을 물려받고 그러면은 이타는 고이치 꼬봉이었잖아. 네. 그러니까 고이치가 손을 씻게 되니까 졸지에 구역을 물려받아요. 물려받아서 무섭잖아. 지금까지는 폭력을 고이치가 다 했는데 자기가 해야 되잖아. 그런데 고이치만큼 싸움을 못해. 그러니까 엄청나게 잔인해집니다. 구역 관리도 잘 안 되고. 엄청나게 잔인해집니다. 공포로 찍어 눌러야 되니까 경쟁자들을. 그러다가 자기보다 싸움 잘하는 애를 만나서 결국 처참하게 린치를 당하죠. 얼마나 처참하게 맞냐 하면 이제 그 린치를 당한 채로 돈을 다 뺏기고 오줌을 싸요. 쓰러진 채로. 그걸 또 굉장히 리얼하게 묘사를 합니다. 그림체가 리얼하진 않고요, 여러분. 네. 그림체는 명랑해요. 네. 구역을 다 잃지. 그래서 다른 지역에 가서 오뎅 노점으로 새 삶에 도전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도 빈민가야. 여기선 또 이제 나름대로 그 토박이들이라고 할까요? 여기 곤조가 있어. 그러니까 어느 날 보니까 장사가 잘 되는가 싶었더니 자기 포장마차가 불타고 있어. 누가 불낸 거지. 텃세. 네, 텃세죠. 여전히 형실은 편지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사는 데가 가장 밑바닥인 줄 알았더니 더 바닥이 있더라. 그런 거지. 네. 여전히 현실은 시궁창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또 나름 또 사랑도 있었어요. 이 해변에서 보니까 웬 여자가 옷도 똑바로 안 입고 비닐을 뒤집어 쓰고 횡설수설하는 좀 예쁘장한 여자애가 있는 거야. 이 여자애도 무슨 뭐 그 저질 마약 있죠. 신나 같은 본드 이런 거에 완전 취해 있어. 근데 이 가출 소녀를 만나가지고 야, 넌 뭐 하는 애냐 이러면서 이 가출 소녀도 또 말이 많아.
나 같은 설명충이야. 말을 다 해놓고. 그래도 필동님은 거짓말은 안 하잖아. 그러니까 이 소녀가 허언증 환자인 거죠. 그러니까 말을 다 해놓고 뻥이다 막 이래. 근데 이 말은 또 엄청나게 스펙타클해. 나는 사실 부잣집 딸이었는데 어떻게 돼가지고 납치가 가출했더니 되고 납치돼가지고 그 다음에 야쿠자의 여자가 되었지. 목숨을 걸고 탈출해봤더니 정신을 차려보니 이해한이었어. 그리고 널 만나게 됐지. 다 이게 넋을 잃고 이렇게 딱 듣다 보면 빠져들잖아. 그래놓고 뻥이야. 그 다음날에 또 다른 얘기 처음부터 시작해. 이런 여자인 거예요. 그런데 이 허언증 가출 소녀를 보니까 여자만큼은 지켜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 장면이 굉장히 낭만적입니다. 그죠. 이 비닐 안에 나 추운데 같이 들어가도 돼? 라고 해서 둘이 이제 옷을 깨벗고 비닐 안에서 아무것도 안 해. 그냥 뭐 달인가 별인가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자를 지켜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자를 지켜주려면 빨리빨리 돈을 모아야 되잖아. 그런데 나름 멋있게 남자니까 사람도 패고 신나도 팔고 하다가 야 우리 어디 판잣집이라도 보금자리를 만들었다 이렇게 짠하고 등장하고 싶은데 그 직전에 여자애가 실종된 거예요. 들어보니까 이제 약에 취해가지고 실신해가지고 이제 죽을지도 모른다. 어디 병원에 갔다는 거야. 그 병원에 달려간 거죠. 달려갔더니 가족이 와서 간병을 하고 있는데 가족이 너무 멀쩡한 가족이었던 거야. 정말 말 그대로 가출 소녀였던 거지. 중산층 가정에. 그런데 이 이타는 중산층 가족의 모습을 보니까 옷차림부터 풍기는 냄새까지 다 다르잖아. 그죠. 그러니까 내가 껴들 수 없는 세계라는 걸 너무 잘 아는 거죠. 양변기가 있는 집에 엄마가 그 집 고귀하고 날씬한 아름다운 엄마가 챙겨주는 마카롱을 보할 때의 그 충격 같은 그런 기분을 느꼈겠죠. 그 마카롱 얘기하니까 마카롱 색감이 누군가한테는 다가갈 수 없는 곳의 색감이거든요. 그럼요. 너무 밝아. 너무 낙천적인 색이에요. 그 색은. 그리고 비싸고 그 맛 자체도 그렇고 딱 봐도 비싸 보이고. 비싸고 양적어. 네. 이게 굉장히 낭만적이면서 슬프더라고요. 그래서 이타의 성장기란 것은 내가 가질 수 없는 게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성장기로 또 작가가 선택을 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당시 이런 시대에 사는 남자애들이란 건 결국 마초적인 꿈, 가부장이 되고 싶어하는 어떤 욕망 같은 게 굉장히 강하고 그것에서 가족, 그의 동생이나 혹은 사랑하는 여자가 됐던 그걸 뭐 지키고 싶다라는 거. 그래서 왜 집에서는 어떤 아버지가 되지만 나가서는 폭력적이 되는데 근데 이런 류의 서사가 재밌는 게 나가서 무슨 짓을 해서 너희를 먹여 살리겠소 하면 사람은 관성이 있어서 그 무슨 짓을 하던 남편의 폭력성이 집에 와서 자상한 사람이 되지는 못해요. 그 관성 그대로 아버지가 그 관성을 몰고 집으로 들어오거든요. 결국 그게 집이 또 다시 자멸적으로 파괴가 되거든요. 그래서 왜 그런 류의 소설이나 영화 많잖아요. 근데 어떤 되게 기꺼이 돈을 벌어서 열심히 해서 집을 이제 우린 드디어 번 듯한 중산층인데 그 이미 가족은 파탄이 나 있는. 여기서 이제 산업화 세대 어르신들을 약간이나마 파편적으로나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폐허에 살잖아요. 네. 폐허에 살면 좋은 남자가 되는 거, 부드러운 사람이 되는 거, 낭만적인 연애 편지를 쓰는 게 그 여자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진짜 사랑은 내가 밖에서 무슨 짓을 해서라도 지붕 안에서 비를 피하게 해주겠다. 먹여 살리겠다. 내가 먹고 살게 해주겠다. 이게 진짜 사랑이거든요. 그렇죠. 그거를 이루고 나면 좋은 가장이 못 돼 있어. 못 되죠. 자기는. 그리고 심지어는 그 관성, 예를 들어 내가 동네 깡패도 두들겨 패면서 노숙자들 두들겨 패던 그런 사람인데 집에 와서 애가 말도 안 듣고 사춘기가 됐는데 걔한테 얘야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기도 모르게 사람이 올라가지. 사람은 지킬 박사와 하이드가 아닙니다. 그 관성이 그대로 자기한테 오거든요. 이게 결국 계속 파괴적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의 꼬맹이 니타. 니타. 이 니타한테는 사오리라는 이웃이 있어요. 예, 꼬맹이 여자인데요. 난 이게 제일 좀 마음이 사실 여기서 그쵸. 진짜 제일 그거였었어요. 저는 가장 큰 감동을 이 대목에서 받았는데 네, 맞아요. 사오리 아버지가 야쿠자인데 야쿠자 세계에서도 이 만화책에 보면 정규직 비정규직이 있어요. 야쿠자라기보다 야쿠자도 못다. 양아치. 야쿠자 입구에 있는 양아치. 그렇지. 그러니까 비정규직이야. 야쿠자한테 가끔 아웃소싱 받는. 아웃소싱을 양아치. 뭘로 받냐면 삼류 칼바지. 그다음에 어디 가서 돈 뺏어오는, 돈 뜯어오는 용역이죠, 용역. 이 아버지는 술만 마시면 딸아이를 패. 그러니까 전형적인 자격박탈 아버지의 애비야, 애비. 그냥. 하는 짓도 뭐 온통 저질스러운 일밖에 없고. 그렇다고 그 도박장을 였는데 노숙자 상대로 10엔 뭐 이런 20엔 단위로 도박을 해. 가장 큰 고객이 월마다 5만 엔이 연금이 나오는 노숙자인 거죠. 맞아. 그리고 이 도박장도 설계한다 나름. 딸애를 그 설계하는데 기계 밑으로 기계도 아니야. 이 탁자 밑으로 사울이 딸애를 집어넣어가지고 조작을 하죠. 조종하게 하는. 그 짓을 하고서도 돈도 못 벌어. 그죠. 성공을 또 못해.
매일 뽕 맞고 술 취해가지고 그런데 또 이 사울이랑 꼬매의 말에 의하면 술만 안 먹으면 괜찮은데 근데 항상 술만 안 먹으면 괜찮은 사람은 언제나 술에 술 취했죠. 먹죠. 그죠. 이 조그만 꼬맹이가 문어구이를 팔고 있잖아요. 근데 또 팔아놓으면 뭐해 그 돈도 아빠 뺏어가고. 그렇지. 사울이를 맨날 패요. 근데 여기서 디타가 사울이하고 같이 그 발정난 수코야들끼리 싸우는 걸 보는데 여기서 디타가 뭐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그냥 지나가듯이 얘기를 해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고양이 중에 가슴 쪽에 앞쪽에 가슴팍에 그 상처가 있는 고양이가 있다. 그 고양이들은 싹수가 있다는 거지. 왜냐하면 지더라도 맞서 싸웠기 때문에 얼굴 쪽에 상처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겁쟁이 고양이는 등에만 상처가 있다. 하지만 대항하는 고양이는 가슴에 상처가 있다. 근데 사울이가 늘 등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아빠한테 왜냐면 맞을 때 아빠한테 맞는데 당연히 웅크리고 웅크리고 맞을 있을 거 거 아니야. 아니에요. 이 대화를 한 며칠 후에 사울이가 그냥 나타나는 거야. 나타나서 니트 앞에서 마당에서 우통을 벗고 이 앞에 난 상처를 자랑하면서 손으로 V자를 그리는 장면이 있어요. 이 장면이 감동적이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승부도 중요하고 모두 중요하고 행복도 중요하지만 맞서는 것 자체만 해도 의미는 있지 않겠냐라고 한 작가의 메시지잖아요. 이 장면에서 눈물 나. 정말 이 장면에 눈물 나면 너무 멋있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 작품을 보면서요. 어디서 울어야 될지를 모르겠네. 왜냐면 다 눈물바다야. 맞아. 어디서 울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진짜. 그래서 사울이는 이 아빠도 아니야. 이 아빠 새끼만 없으면 좋겠어. 결국 사울의 아버지는 약물 중독으로 죽는데요. 네. 죽기 며칠 전부터 죽은 사람에게서 나는 냄새가 나기 시작했다라는 니타의 얘기가 캡션에서도 있죠. 그게 뭐냐면 죽은 사람을 많이 보는 환경이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게다가 약물 중독으로 죽는다는 건 주로 보통 보면 이제 아무것도 안 먹고 약만 하다가 굶어 죽어서 체력이 없어 죽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아니면 감염이나 쇼크가 오던가. 감염 같은 거. 신체 내부로부터 죽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장기 같은 게 텅텅 빈 상태에서 막 입냄새 나고 막 그런 장에서 막 썩어 들어간 냄새가 났겠죠. 그러니까 죽기 바로 채취도. 직전까지. 그렇겠지. 이게 반반입니다. 되게 잘 그린 게 죽지 말았으면 하는 마음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또 병원에 안 들어가고 그냥 또 어떻게 좀 방치하게 되는 그런 상태 있죠. 우리 아빠 하나밖에 없는데 라는 마음도 있으면서도 저 새끼 때문에 고생하니까 죽어 하는 것도 있고. 그게 너무 잘 그렸어. 그래서 결국 죽습니다. 음. 죽는데 어쨌거나 사울이에게는 세상 유일한 가족이었어요. 그나마. 그래서 사울이가 밥을 먹어요. 네. 아빠가 죽은 후에. 그 까끌까끌한 밥맛을 느끼는데 슬픔이란 그런 것이라는 그 독백이 나옵니다. 슬픔이란 밥을 먹을 때 밥이 거친 것이다. 그 정도인 것이다. 펑펑 우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밥맛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표현이 기가 막히더라고요. 까끌한 밥맛. 그 사울이가 진짜 울지 않으면서 오늘따라 밥이 왜 이런지 모르겠다. 밥을 먹는데. 담담하게. 여기 이제 가슴을 너무 후벼파더라고. 근데 그러니까 어디서 울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또 대해타는 명랑이야. 그러니까 어떡하지 뭐 이렇게 갈피를 못 잡겠는. 담담하게 이 얘기를 하는데 정말 좀 마음이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이 절제미가 있어. 이 얘기를 하는데 컷을 많이 쓰지 않죠. 맞죠. 네. 자, 그리고 우리의 메인 히로인 가노코. 누나. 작품 중반이 넘어가면요. 미키오라는 삼류 야쿠자 출신 남자가 나타나요. 잠깐 이제 있죠. 또 허접한 또 네. 겉다시 또 하는. 네. 이 미키오는 온몸이 상처야. 얼굴이 다 꿰맨 자국이에요. 그거 가지고 이제 지네놀이 같은 거 보여줘. 얘들아 기차놀이 하고 막. 그런 젊은이인데 이 삼남매의 집에 어느샌가 눌러 살게 돼요. 그러니까 막 이제 이 동생들은 짜증나지. 너는 누군데 우리 누나를 차지한 거야? 신경도 안 써. 그렇든지 말든지. 가노코를 좋아하니까. 그런데 이제 가노코도 이제 좋은 여자다 보니까 둘이 맞다 보니까 매일 노가다를 하는 거예요. 이제 손을 씻고 노가다를 하는 거죠. 그죠. 열심히 살지. 매일 노가다란 말 써도 됩니다. 여기 일본이에요. 배경이. 노가다를 하면서 또 이제 봉투를 갖다 주는 거야. 일당을. 가노코에게. 가노코는 이런 남자는 못 만나봤거든. 사람이 성실하잖아.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이제 집을 사서 가노코랑 식구들과 돼서 같이 살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하고 가노코가 또 이런 얘기를 해. 그러니까 그날 이제 저녁에 고로케를 이렇게 만들어서 먹는데 가노코가 나는 집 같은 거 아무래도 상관없다. 아무 데 살아도 괜찮아. 그냥 조그맣게 이렇게 고로케 식당에서 우리끼리 이렇게 먹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 말을 했더니 그 말을 왜 했을까? 그 말을 왜 했어? 그 말을 듣고 다시는 집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종됐어. 실종된 이유가 고로케 가게 차려주려고 어디서 도둑질하다가 빨리 차려주려고 다시 또 어둠의 세계. 도쿄로 도망가서 사라집니다. 내가 봤을 때 이 사람 죽었을 거야. 가노코가 한 번도 말하지 않았던 가노코의 꿈이었던 거죠. 그죠. 근데 그 꿈을 입 밖에 냈더니 고마. 이렇게 허무하게 배필도 사라지고
그 고로케 가게라고 하는 미래도 사라지고 이런 것이야말로 빈민가의 정말 살벌한 한 풍경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전 그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가끔 이제 저는 사실 저나 뭐 홍 작가님이나 뭐 평생 뭐 글이나 쓰다가 뭐 이렇게 하다가 혹은 뭐 월급이나 받다가 하다 보니까 네. 사업이란 걸 잘 모르는 사람인데 친구한테 이제 들은 얘기인데 뭔가를 하나를 발판을 넘어서기 위해서 요즘 기준, 요즘 시세예요. 네. 2017년 기준으로 걔가 그런 말 하더라고. 한 10몇 년 전에는 그런 얘기 했거든. 그때 시세로는 1,000이고 지금은 5,000이라고 얘기했는데 내 자본금이 아빠 돈이라고 표현을 해요. 어. 그러니까 내가 뭔가 지금 그 돈을 다 모아서 그 단계에서 다시 거기서 시작하는 것도 맞긴 한데 그렇게 너무 어렵고 너무 멀고 아빠 돈 5,000, 그 옛날 개 기준으로는 1,000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종자가 뭔가 됐을 때 뭔가가 그 발판을 디딜 수 있는 그 어떤 지점이 내가 보기에 약간 그러니까 그걸 뭐 꼼수라고 생각해도 좋고 어쨌든 간에 좀 뒤에서 호랑이 등에 탄 것처럼 뒤에서 누가 바람이 분다 정도로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완벽하게 성공이 가능한 예를 들어 뭐 이건희가 이재용을 꽂아준다 이런 정도는 아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에서 바람 분다 정도로 약간 순풍에 그렇죠. 순풍을 좀 해줄 수 있는 역할이 5,000이다 아. 라고 하는데 5,000. 근데 그게 일상생활에서 일상 장사미사에 보통 대학교 간신히 나온 대학원 보내긴 조금 힘든 보통의 장사미사의 애들이 그럼 나머지 결혼은 네가 이제 대학까지 보냈으니 돈 벌어서 결혼을 해라 시집가라 장가가라 하는 그런 집에서 네. 어딘가에서 나올 5,000이란 건 없거든요. 그렇죠. 한 달에 100씩 5년 저축할 수 있으면 되죠. 아, 그렇죠. 굉장히 클리어하게. 군대까지 면제받았으면은 그렇죠. 어쨌든 그럼 간에 뭐. 이렇게 해서 30 중반에 5,000을 모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집은 보통 돈 들 여러분, 때가 많죠. 여러분 한 달에 100만 원씩 말이죠. 꼬박 40년만 저축하잖아요. 경기도에 20평형대 아파트 살 수 있어요. 그럼 내가 몇 살이야? 근데 뭐 그러니까 근데 이게 왜 말이냐면 늘 알지만 그 사이에 아무 일이 없어야 돼요. 부모님 무탈하시고 부모님이 아프시면 부모님이 개인 알아서 하실 수 벌어주신 있고. 돈으로 부모님 스스로 자가 치료하시고 병원에 입원하셔도 본인이 다 치료하실 수 있고 형제자매가 있으면 형제자매 중에 사고 치는 사람 없고 다 무탈하고 나도 별일 없고. 나는 그래요. 결코 직장에서 잘리지 않으며 또한 내 건강도 건강하고 근데 알지만 인생이란 게 특히나 영양 상태라는 건 특히나 계급에 따라서 확실히 갈리기 네. 때문에 우리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유통기한지는 삼각김밥 먹으면서는 그렇게 못 살아요. 100만 원씩 백세 인생은 우리에게 없다. 100만 원씩 모아봤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고쳐진 장기는 그 반도의 네. 마지막으로 남으실 분들의 몸속으로 들어갈 거야. 아이고 죽기 전에 장기나 기증. 자 지금 시세로 네. 한 달에 100만 원을 저축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대부분의 인간들. 서울의 삶이란 게 한 달에 100만 원을 40년 연속으로 저축을 해야 수도 서울에 자가주택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자취를 하지 않으면 그나마 조금 희망은 있다. 자취 안 하면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어. 아버지 돈,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말하면 좀 어머니 돈이든 어쨌든 부모님 부모님도 돈. 5천만 원인가. 그게 전세라든가 월세를 줄일 수 있는 거의 미니멈이에요. 네. 5천만 원 정도의 보증금 있으면 최소 월세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퉁쳐달라고 하 물론 그것도 잘 매물은 없지만 그래도 한 1, 20만 원으로 퉁쳐달라거나 잘하면 정말 경기도 외곽이면 아주 정말 뭐 아주 짜투리방이라도 전세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함께 살면서 생활비를 크게 들이지 않아도 되고 뭐 이런 게 그렇지. 기반이 돼야죠. 그러면은 그 집주인에게 자기가 적축할 돈을 상납하지 않고 상납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자기 자가주택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40년 동안 노예처럼 일할 수 있다. 그렇죠. 일단은 내 통장에 돈이 불어가는 그래도 그런 쾌감이라도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는데 우리 통장 다 텅장이잖아. 네, 수루잖아, 통장. 수루. 네. 그러면 그런 쾌감조차 못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쾌감 못 느끼니까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집에 뭐 예쁘게 인테리어 된 것도 아니고 쪽방이 있는데 그럼 뭐에 나가서 카페에서라도 책을 읽는 거지. 어른들은 그런 것도 모르고 저거 카페에서 허영심에 떨어가지고 저기서 책 읽고 있다고 집에서 읽으면 뭐 어디가 덧나냐. 바로 그러한 방금 그 현실 있죠? 네. 이 현실을 이 섬에 갖다 놓잖아요. 그럼 그 말하는 그 5천만 원에 해당하는 바로 그거 그 한 방 네. 없잖아요. 그러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도둑질 하다가 결국은 도망간 거고 도망가서 왜 실종되게 돌아오지도 못했겠어. 살해당했을 거라고 너 이 새끼 이러면서 잡혔겠지.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그나마 우리가 말한 5천만 원은 그래도 그나마 우리가 또 배웠답시고 이 정도까지의 밑바닥은 아니기 때문에 야 우리 그래도 1,000에 50씩 내는 것보단 한 5천만 원이면 그래도 어떻게 해. 월세 좀 줄여서 어떻게 이런 꿈이라도 꾸는데 그렇지. 이쪽은 그것도 아니야. 꿈을 꾸려면 범죄를 저질러야 되는데 범죄의 대가는 그렇게 낭만적일 수가 없죠. 그렇죠. 이렇게 성장, 사랑 그리고 가족의 해체와 탄생 이거를 다 등장인물들을 가지고 한 다발로 묶어가지고
이야기를 진행을 해요. 중간중간 그 가족들이 상봉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 이런 캐릭터들이 죽기도 하고 하면서 자꾸 해체 탄생이야. 해체 탄생, 상봉, 만남, 이별 이런 걸 가지고 성장기를 진행을 시키거든요.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가는데 이게 에피소드 하나하나가 그냥 꽁트 같지만 굉장히 정밀합니다, 사실은. 그죠. 다 계획도 있고 굉장히 또 완결성도 있고요. 게다가 이분이 경험담이어서 그런지 이 눈에 밟힐 듯이 보이는 이 생생함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림체는 전혀 리얼하지 않은데 굉장히 보면 리얼한 느낌을 주거든요. 네. 예, 이렇게 해서 작품은 이런 플롯을 갖고 있어요. 감동적이고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광고 듣고 올게요. 하루의 건강을 위해 자 아로니아 농축액을 물에 섞어 마시는 것도 귀찮다고. 그런 당신을 위한 평산네이처의 새로운 야심작 하루니아. 하루에 한 포 알약으로 섭취하는 아로니아 농축액입니다. 이제 건강과 함께 간편함도 챙기세요. 국내 최대 함량, 최다 판매를 자랑하는 평산네이처가 만들었습니다. 전 편한 게 제일 좋아요. 하루니아. 자, 시호님. 이 네. 작품의 주제는 뭘까요? 사는 건 뭘까? 저는 이런 생각했어요. 이 작품을 보고 나니까 인생 뭘까도 아니고요. 산다는 게 대체 뭘까? 보통 우리 보면은 어떻게 이렇게 살지 싶잖아요. 어떻게 이런 시궁창에서 삶을 살지. 진짜 쓰레기 인생이라는 게 뭔지, 인생이 쓰레기다라는 게 뭔지 싶은 삶들이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살아야 되니까 살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도 행복을 찾고 가족이 있고 뭔가 의미를 찾고 그러니까 사는 거 진짜 뭘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주제가 아닐까. 그러니까 천편일률적으로 희망은 있다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왜냐면 희망은 있다. 왜 우리 프로그램 제목 중에 파랑새는 있다. 뭐 이런 제목도 있잖아요. 사실 희망은 없어요. 이걸 보면은 그러면은 그럼 뭘 위해 사냐? 뭘 위해 사는 걸까? 희망은 있는 걸까? 이 만화책을 보다 보면 결국 하나로 수렴되는 것 같아요. 삶 그 자체. 삶 자체를 이 삶이 행복해서가 아니라 내 삶이기 때문에 삶 그 자체를 그냥 있는 그 상태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그런 묘한 감동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삶을 살아내 보자라는 거? 그 정도 차원인 것 같아요. 암스라는 그 일본 만화에 그 마마 마리아가 하는 대사가 있어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대사인데 그게 사람을 주저앉게 만드는 것은 절망이 아니라 체념, 사람을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것은 희망이 아니라 의지 이런 대사가 나오거든요. 그야말로 그냥 희망을 갖고 사는 게 아니고 그냥 살아야 되니까 죽지 않았으니까 의지를 갖고 사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희망이 없다는 거는 이 등장인물들이 너무 잘 알아. 그렇다고 죽을 순 없잖아요. 근데 또 사람의 희망의 색깔이 누구나 무지개, 뭐 이렇게 누구나 금빛 이런 색깔은 아니잖아요. 자기들만의 색깔을 갖고 회색이더라도 그런 회색깔 희망, 아니 까만 색깔 희망을 갖고 사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난 처음엔 이 만화를 볼 때는 낯서도 약간 높은 곳에서 보고 있다는 반성을 좀 했던 게 시궁창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이게 디폴트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내가 보는 시궁창이라는 느낌과 아마 이 주인공 이 사람들이 세계관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보는 거랑은 좀 그 어떤 그 온도차가 있을 거라는 네.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도 시궁창으로 느껴지겠지만 그게 내가 느끼는 정도와 비슷할 거예요. 내가 뭐 월세 얼마를 내고 뭐 누구한테 쪼임을 당하고 뭐 위구 과장님 부장님에게 쪼임을 당하고 이런 류의 얘기들과 비슷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엔 견딜 수 없는 시궁창이지만 네. 그 사람들에게는 내가 느끼는 어떤 거와 비슷한 느낌의 온도로 그들에게 삶에 그냥 주어진 조건이라는 거지. 그냥 선언적으로 그냥 주어진 조건. 그리고 이 속에서 그냥 자기들도 그렇게 그냥 이렇게 저렇게 우리 사실 뭐 희망이라고 해봤자 모두 우리는 뭐 얼마나 희망이 있어. 그치. 그게 이제 그런 거잖아. 왜 자살하는 사람들이 자기 세계에서 탈락했다라고 생각하면 자살하는데 그치. 사실 그 밑도 있고 그 밑도 있고 그 밑에 밑도 있잖아. 그리고 그 사람들이 와, 난 쟤들보다 못하지만 산다라고 생각 한다기보다 그냥 이 상황을 주어진 조건으로 나의 조건을 생각하고 산다라는 거죠. 그 방식 안에서 이 사람은 내가 봤을 때는 우리 느낌의 절망이 그러니까 내가 느끼기에 절망적인 건 맞는데 그 절망 주서 내가 보기엔 너무 내가 위에서 보는 느낌이고 맞아요. 이 사람은 그게 그냥 피부로 지나가는 약간 그냥 가시에 끓겼다 정도의 느낌의 그런 까슬까슬한 그런 절망적 조건이라는 거죠. 그 작가가 대단한 건 위에서 보는 그 느낌? 위에서 보는 사람들의 위에서 안배한 충격. 그것도 사실은 안배가 돼 있어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런 거죠. 이야기는 너무 처참한데 그림체, 접근 방식 지나치게 맑아. 아주 고의적으로 지나치게 맑죠. 이런 엇박자. 근데 엇박이긴 한데 또 밸런스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림체까지 이연세 만화풍이었잖아. 못 봐. 만화. 지옥이지 그거. 외행구단 훈련 장면 생각난다. 그러니까.
아니 구더기를 먹는다 쳐요. 막 구더기만 퍼먹으면서 훈련하잖아. 너클볼을 던지기 위해 넷째 손가락을 도끼로 자기 손으로 잘라. 근데 이거를 가노코는 어떻게 가노코래네. 사이바라 리에코는 어떻게 그리냐면 컷이 딱 바뀌어 다시 나타난 그 형은 몇 번째 손가락이 없어졌다. 짜잔 봐라 하면서 다 웃고 있어 등장인물들이. 웃고 있어. 약간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작가가 삶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씩씩해요. 본인의 캐릭터 사이바라 리에코라는 사람 자체의 성품을 떼놓고 작품을 설명할 수는 없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 디폴트 값이 조금 남다르긴 한 것 같다는 거죠. 이 사람 왜 우리가 누군가가 죽고 사는 게 되게 드문 일인데 네. 그게 아니다라는 거 있잖아. 이 동네에서는. 근데 사실 그건 실제로도 마찬가지야. 우리도 나가다가 버스가 뒤집히고 뭐 교통사고 날 수도 있는 건데 그렇죠. 굉장히 드물고 실제로도 현대사회에서 그런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한 어떤 것들이 은폐돼 있고 대부분 은폐돼 있죠. 그냥 죽고 또 그런 절차를 누군가 대신해 주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그 중국집 그 엄마 죽었을 때 시체를 왠지 엄마가 떠나보는 게 싫어서 그 시체를 그대로 2층 방에 방에다 두고. 2층 방에 둔 듯 시체 썩는 데가 냄새 너무 때문에. 식당에 계속 난다 이런 소리를 한 동네란 말이야. 어. 그러니까 죽음이 너무 가깝다 보니까 죽는 것 자체가 비극이 아니라 그건 그냥 삶의 일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다가도 죽고 저러다가도 죽는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를 일부러 받아들인 사람의 태도라는 게 우리와 좀 다르다라는 거죠. 우리는 뭔가 인생의 막바지에 닥칠 최종장의 어떤 이미지 관문의 그런 느낌인데 이 사람들에겐 오늘 살다가 내일 죽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 오늘 만났다가 내일 헤어질 수도 있다라는 그 어떤 인생의 한 장으로 생각한다. 그게 이제 작가가 가지고 있는 인간에 대한 애정이겠지. 그죠. 네. 이렇게 사는 법도 있다. 이렇게도 사는 사람들이 있다. 여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쵸.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장인물들에게 사실상 희망은 없어요. 이 만화에 보면 산 위 마을과 부촌이죠. 아랫 마을의 충격적일 정도의 차이를 딱 하나를 가지고 설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산 마을에 한번 올라가 본 거야. 누나 따라서. 니타인가요? 니타일걸? 네. 니타 맞아요. 그러면은 어떤 집이냐면 정원이 있고 거실 벽이 유리로 돼 있어서 실내가 살짝 보이는 거야. 그렇지. 거기서 그 집에 살고 있는 주부인지 혹은 가정부인지가 걸어가는데 실내에서 슬리퍼를 신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놀라는 거죠. 자기는 살면서 이 꼬마아이는 사람이 실내에서 슬리퍼를 신는 걸 처음 본 거예요. TV에서 말고는 처음 본 거죠. 그렇지. 거기서 부유함이란 무엇인가, 풍요란 무엇인가를 그 본능적으로 이렇게 캐치해서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풍요와 가난의 절벽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이렇게 그 하나의 상징적인 걸로 느껴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진짜 이 사람 예술가인 게 진짜 그거 하나로 그냥 딱 너무 적나라하게 보여주잖아. 진짜 설명도 필요 없어. 그리고 그러잖아요. 나중에 돈 벌면 가놓고 누나한테 슬리퍼를 사주겠다고. 그러니까. 슬리퍼로 대변되는 그 모든 조건을 얘기하는 거잖아. 네. 자, 그 희망이 만약에 있다면 어떻게든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자, 이제 슬슬 산업화 세대 이야기 해보죠. 광고도 듣고 왔고. 자, 이 방식이 우리의 산업화 세대 분들과는 달라요. 자, 산업화 세대가 마주했던 폐허는 사실 우리 집의 배경보다 못하면 못했지 낫진 않았을 거거든요. 네. 물질적으로는. 왜냐하면 적어도 작품 속에서 굶어서 죽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게 못 사는데도. 우리 산업화 세대는 굶어서도 많이 죽었어요. 이것이 차이점이죠. 산업화 세대한테는 하지만 산윈 마을 사람들 있죠. 즉 이미 성공해서 자리를 잡고 있는 그 시스템적인 고정된 계층 있잖아. 네. 없어졌어요. 물론 장택상 같은 부자들은 있지. 이 사람들은 어떤 부유층은 형성하지 않았단 말이야. 숫자가 워낙 적어서. 계층이 없어요. 계층 사이를 가로막는 벽도 없어요. 다시 말하지만 이거는 기회로 가득 찬 폐허였거든요. 당시 남한 땅이라고 하는 네. 것은. 그러니까 산업화 세대도 만화 속의 등장인물들도 생존을 위해서 맹렬히 살아가죠. 그런데 산업화 세대에게는 생존뿐 아니라 이 생존에 하나가 더 들어가 있어. 맹렬히 살아가는데 생존 플러스 성공. 성공의 기회. 성공의 기회가 있는 거예요. 억울하면 출세하고 억울하면 사장될 수 있잖아. 근데 삼남매가 살고 있는 폐허는 뭐 억울하면 사장되라 사장될 수 있나요? 기회로 가득 찬 폐허가 아니라 이미 좀 일반적인 세상이랄까 정상적인 세상에서 밀려나 있는 폐허예요. 그 무주공산이 아니에요. 우리 산업화 세대들도 힘들게 살았지만 그래도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뭐 소소한 범죄를 저지른다 해도 근데 이렇게 큰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살았잖아요. 살 수 있는 어떤 기반? 그것도 있지만 이게 이제 이런 애들을 기꺼이 밀어내버렸죠. 우리 동네 예를 들어 이 우리 집에 나오는 마을은 그런 사람들이 같이 공존하잖아요. 그러니까 평범하게 장사하는 중국집 한 아저씨. 평범하지 않아요. 물론 그렇습니다. 뽕도 하면서. 네. 그렇지만 옆에는 또 신나 처먹고 저기 남의 차 뭐 노숙자 때려가면서 뭐 삥 뜯고 한 나쁜 건달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바로 그러면서 그 폭력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기꺼이 바깥으로 밀어냈어요. 어떻게 밀어내냐. 그래서 옛말에 시설 간다는 얘기 있잖아. 그죠? 시설 가면 사라지는 거야 사람이. 그 시설이 뭐 정신병원이 될 수도 있고 국가에서 운영하는 수용소가 될 수도 있는데 원래 시설이란 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시설하면 느낌 안 좋죠. 시설이란 말은 원래 따뜻한 복지의 냄새가 나야 돼요. 그래서 독일 사람 예를 들어서 독일 사람이라면 시설, 국가 시설, 어떤 케어 시설, 네. 예, 이라고 어떤 수용 시설이라고 하면 좋은 느낌이 나야 돼요. 실제로 부드럽고 따뜻해요. 노인들을 돌봐주고 막 이런 데란 말이야. 아주 인간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시설은 사람을 치우는 곳이에요. 그죠? 치워서 없애버리는 것이지. 말하자면 소각로 같은 데랄까? 거기 그래서 사람들이 죽어나가잖아. 이런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바깥으로 밀어냈고 눈에 안 보이게 만들었고 그 눈에 안 보이게 된 자리를 진공관 같이 깨끗하고 안락한 곳으로 기꺼이 만들려고 노력을 했죠. 그래서 그 다음 세대들은 그 모습을 볼 일이 없어요. 신나를 먹는 누나 오빠 뭐 이런 사람들은 TV에서 나오지 가끔. TV에서 나오는 그런 거지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왜? 그건 그것을 목격하고 자랐다가 그들과 같은 대열에 애써 합류하지 않았던 어떤 세대가 그들을 흔적을 지웠는데 그게 그들의 탈락하는 누락하는 그 사람들을 기꺼이 끌어안으면서 데리고 간 게 아니라 이 세계 바깥으로 밀어냈기 때문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산 넘어 그냥 뭐 저 바깥에 계속 그쪽으로 밀려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성장할 때만 해도 뭔가 불량했던 사람들이 점점 나랑 사는 위치가 멀어지는 거야. 나중에 어디선가 만화가게 같은 데 가면 우연히 만나게 되는 거야. 너 동균이야? 그러면서 이렇게 하다가 뭐 교복 보고 너 좀 잘 지내냐? 그러더니 뭐 형 이거 좀 딱 봐도 이 사람 지금 맛이 갔어. 형 이거 좀 뭐 하나만 사주라? 이러면서 뭐 하나 사달라 그러고 그래놓고 만화가게인데 자기가 만화가게 그 돈 내야 되잖아. 그거 네. 안 내고 간 다음에 나한테 뒤집어 씌우고 가고 그랬어. 그런 식이었던 거지. 딱 봐도 안 좋은데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엔 어디서 뭐 하는지 몰라. 내가 내 기억에 마지막 장면이 뭐였냐면 대학로에서 누군가에게 뭔가 패싸움했던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엄청 쫓겨서 그 차 다니는 차도를 막 미친 듯이 달려가는 걸 누가 쫓겨서 그걸 내가 잡히지 않기 위해서 독서실 갔다 오는 길에 봤거든. 근데 저 형 그 형인데? 라는 느낌이었는데 이미 너무나 유리돼 버린. 근데 그 사람이 어떠냐면 그 당시 동네가 어디였냐면 제가 이제 맨 처음에 충신동 근처에 살다 대학로로 왔는데 그 충신동 창신동 거기가 동대문 그쪽이 전태일 열사가 있었던 그 네. 미신 그 있는 때 좀 가난한 동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집은 대학로로 왔지. 그 동네에 그 형은 계속 살았어. 나중에 점점 그 뒤로 신설동 뭐 이러면서 더 점점 뒤로.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렇게 해왔던 거지. 근데 이게 뭐가 맞는지 몰라. 이렇게 그냥 우리도 우리 좀 사는 거야. 그냥 너도 나도 하자 뭐 신나 먹고 뭐 살자 이게 맞는 건지 그 사람을 적극적으로 배제인지 어쨌든 간에 그 혜택을 우리가 받는 건 맞아요. 네. 근데 어쨌든 간에 그 방식이 여기서 산업화 세대가 취한 전략이 바로 그 방식이었다라는 거죠. 저들을 여기서 밀어내자. 그래가지고 시설 보내고 제가 어렸을 때 유년기를 보냈던 동네가 이제 봉천동 산동네였는데요. 저희 집은 산 중간 정도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동네는 위로 올라갈수록 더 못 살아요. 뭐 어디든지.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래서 골목이 더 좁아지고 아스팔트 포장이 사라지고요. 그죠. 맨 땅이 나오고 그 다음에 집에 담벼락이 없어지고요. 길이 마당이 일단 없어지고요. 아스팔트가 아니라 시멘트지. 대충 발라놓은 거. 그래서 산꼭대기까지 올라가면 공터가 되는데 그 공터 주변을 다닥다닥 그때부터는 이제 그 나무가 되고요. 가장 위에는 창문이 비닐로 돼 있어요. 맞아요. 창문이 그 이제 뿌연 비닐로 돼 있죠. 거기가 놀 데가 많잖아요. 거기가 공터니까. 공터고 온갖 뭐 폐자재, 건물 폐자재 막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제 거기서 애들끼리 많이 놀았어요. 근데 거기는 빈곤한 노인들이 있었고 그 노인들의 자식들이 있었는데 그 자식들이 하나같이 아팠어요. 이제 하루 종일 누워 있거나 휠체어를 타고 다니던가 혹은 목발을 짚고 다니는데 그 목발이 요새 같은 목발이 아니라 핸드메이드 목발 있죠. 너무나 조잡한 그런 걸 하고 다녔는데 거기에 이제 나무 자재를 무슨 거설 같은 걸 하려고 나무 자재를 이렇게 쌓아둔 공간이 있었는데 통나무들 사이에 공간이 있었어요. 그걸 우리는 하록선장의 해적선이라고 불렀어요. 언제나 거기 가서 놀고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던 여자애가 되게 부촌에서 살다 온 여자인데 왜 봉천동에 살게 됐냐면 한쪽 다리가 짧아가지고 일제 신발을 양쪽이 짝진 일제 신발을 신겨준다고 잠깐 돈이 없어가지고 이제 결국 또 좋은 집으로 이사 가셨어. 사업하는 집이라 가지고 왔었는데 제가 그 여자를 좋아했어요. 동갑내기 여자를 좋아해가지고 이제 하록선장의 해적선에 데려다 줄게 하고 막 손잡고 들어가고 막 이랬단 말이야. 그랬는데 하루는 덩치가 굉장히 큰 아저씨들이 20-30명이 몰려서 그 공터로 가는 걸 봤어요. 골목에서 놀다가 몇 시간 있다가 어둑어둑해질 때가 되니까 그 아저씨들이 그 공터를 다 부수고
아픈 사람들이 아마 반항을 했겠죠. 그 사람들을 아예 들고 내려왔어요. 아예 들고 어딘가 갖다 버렸겠지. 그리고 하록선장의 해적선도 없어지고 좀 있다가 그게 다 밀리고 전혀 새로운 공간이 됐거든요. 그게 좀 그걸 보면서 어릴 때 뭔가 언어화가 안 된 게 뭔가 어떤 일이 일어났잖아요. 이것이 비극이란 것도 알겠고 뭐라는 것도 알겠어. 일단 당장 나한테 불편하진 않아. 그런데 어떤 비극이 일어났는데 이게 어떤 맥락인지 어릴 때는 정리가 안 되잖아. 그 장면만 계속 생각이 났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여기서 느껴지는 물론 일본이라고 안 그랬겠냐만 일본도 그랬을 거예요. 일본은 더더욱이 그 사람 쟤 그런 애야라고 해서 찍어내기가 굉장히 네. 우리보다 더 강렬했기 때문에 이 시대에 아마 한일 양쪽에서 한일 양쪽이 아니라 빈민가가 중산층화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겨나는 그 밀려남이라는 네. 게 아마 이런 쪽에서 이렇게 이제 발생했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걸 목격할 수 있었던 거고 그 세대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걸 체화하다 보니까 산업화 세대가 아마 그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그 나이 먹어서도 그 관념이 살아남아가지고 결국 우리랑 얘기할 때 그런 것이 은연중에 드러나는 게 아닌가. 일단 뭐 도덕관념의 특이성 얘기 그 지지난주 우리 얘기했었지만 네. 먹고 살기 위해 무슨 짓이나 한다. 근데 이제 왜 시온님이 물어봤었잖아요. 그래도 큰 범죄는 안 저지르지 않았냐라고 하는 게 자 범죄를 저지르면 일단 나한테 손해잖아. 근데 나한테 이익이 되게 범죄까지는 아니어도 범죄적일 수는 있는 거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서 은폐된 범죄도 많죠. 우리나라의 창업 기업가들을 보면 마치 이게 뭐 그 무용단처럼 얘기하는데 자 만화 속에 고이치는 뽕 팔고 도둑질하잖아. 자 그 대신 기업가들 뭐합니까? 노동자들 착취하고 노동자들 용역 불러다 패고 외국 기술 훔쳐오고 표절하고 그 다음에 그 저질 제품 가짜 제품 만들어서 폭리를 취하기도 하면서 돈 잘도 벌었어요. 환경이나 이런 것도 전혀 아까 그 필도님 말씀하셨던 그런 공터에 1급 발암물질인 성명 같은 거 그런 거 막 갖다 버렸어요. 그냥 건설 와서 트럭에 와가지고 몰래. 근데 버린데 애들이 뭐 그게 요즘도 그렇지만 뭐 애들이 뭐 그걸 어떻게 알아? 그럼 거기서 그냥 뛰어노는 놀지 거야. 뭐. 아니 그러니까 건설 폐자재가 어디서 계속 버려지고 있었어요 옛날에. 강에 폐수 덤프 버리고. 트럭으로. 그럼 그런 식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건 뭐 범죄 아닌가? 이거 다 범죄인데 다시 산업화 세대에 성공한 사람들로 돌아오면 다시 말하자면 기업가가 될 기회는 있었단 얘기죠. 고이치나 이타한테는 없잖아. 기회의 여부가 이만큼 본질적일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 산업화 세대의 결에 대해서는 대표님 말씀대로 많은 기시감을 주기도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라면 이제 우리는 전략을 두 개밖에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고이치나 이타였으면 아까 같이 말했듯이 누구를 찍어내고 뭔가 해서라도 뭔가를 해보겠다라는 거고. 근데 사실 여기서 등장하는 고이치와 이타, 니타 여기에 등장인물들이 되게 성품 자체가 유약하고 되게 착한 애들이잖아요. 즉 뭐냐면은 누군가를 찍어내기 전에 그냥 갖고 손에 쥔 거 요 정도만 갖고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현상 유지에 되게 흔히 말하는 뭐 이 산업화 세대의 말로는 배포가 없는 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동네에서 예를 들어 누나랑 같이 살고 싶다. 네. 뭐 만나게 됐는데 너랑 같이 그냥 우리 가정을 꾸리자. 그렇게 가게 하나 요 정도예요. 그 배포가 기회가 주어져야 생기지. 근데 배포가 없다 보니까 왜냐하면 배포가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역설적으로 말하면 그 배포 때문에 무언가 적극적으로 누군가를 찍어낼 정도의 그 야성이 없는 애들이란 말이에요. 다 찍어내가지고 어쨌든 그렇게 가게를 어떻게든 갖고 오겠다고 면가가 애들 두들겨 패듯이 그런 마음을 못 먹는다고. 그렇기 전에 주저하는 애들이고 그렇게 생각도 못하고. 그런데 거기서 두 가지 선택. 그럼 나는 어떻게 될 거야라는 거지. 왜냐하면 이 정도의 환경에서는 가운데는 없어요. 자, 면가나 4885처럼 할래? 아니면 그냥 거기 있다가 면가나 4885한테 맞을래야? 맞아요.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하면 뺏기니까. 뭐 며칠 후에 면가가 4885가 올 거니까 너도 면가나 4885에 대항해서 뭐 뼈다귀나 몽둥이라도 하나 준비가 됐든지 아니 그냥 우리 함께 친하게 지내면 안 될까? 그런 건 없어. 그런 건 옵션이 없어. 착취를 할래 당할래. 옵션이 없어요. 가운데가 없는 거야 이거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말하자면 내부에서부터 아무런 기회나 자원도 없고 뭣도 없고 맞아요. 내부에서부터 갉아먹어 들어가는 그런 배경으로서 이게 섬이라는 거지. 이대로만 살고 싶다 정도로는 환상 유지는 없어. 현상 유지는 안 돼. 자 그럼 우리 현상 유지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우리 노태우 시대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뜬금없이. 뜬금없이. 저는 지금까지 우리나라 대통령 대선 관련 슬로건 중에 최고가 저녁이 있는 삶이라고 생각해요. 그죠. 훌륭했죠. 굉장히 좋았어요. 우리 손학규의 우리 네. 타이밍의 황제 손학규. 그런데 두 번째는 난 이거라고 생각해. 비록 노태우가 말이죠. 주워먹은 대통령이지만 보통 사람의 시대. 그거 좋았죠. 저는 보통 사람입니다. 이거 기가 막히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80년대 중산층 전성 시대를 정확히 짚었어요. 대부분의 산업화 세대는 사장 되는데도 실패했어요. 사장 뭐 그렇잖아. 극소수만 될 수밖에 없잖아. 입신양면도 못했죠. 근데 이제 먹고 살만해졌단 말이에요.
자신감도 팽배해졌고 정말 이 우리 집에 나오는 섬 같은 데서 출발해가지고 집에는 차도 한 대 있고 혹은 뭐 차는 없지만 세탁기, 전자레인지는 있고 그죠? 아파트 아니면 마당 있는 단독주택이 있고 애들은 막 2-3명 잘 크고 있고 그런 어떤 그 삶의 풍경이 있잖아요. 이때 당시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중산층 비율을 자랑했어요. 70%가 넘었죠. 이게 거의 경이적인 비율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당시에 공익광고인가 광고에도 이런 장면, 드라마에도 이런 장면 많이 났어요. 아버지가 성공해서 네. 어느 정도 돈을 벌어서 단독주택을 사고 그 명패를 네. 그날 박는 거. 어. 그 장면이 항상 나왔었어요. 맞아요. 그게 정말 시그니처죠. 그렇습니다. 그 명패 박는 거. 옛날에는 문패를 꼭 했으니까. 그러니까 나의 제국도 아니고 나의 왕국까지도 아니지만 내 영지는 건졌다. 딱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노태우의 슬로건은 이제 레이스는 끝났다는 암시이기도 하죠. 네. 서로 막 내가 조금이라도 앞서 나가기 위해서 막 상대방을 끌어내리고 쓰러지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냥 달려가는 그 레이스가 이제는 끝났거나 혹은 속도 조절할 때가 됐다. 즉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느끼는 이제 이만하면 됐다. 이제 이만큼 살면 됐다. 내가 처자식 안 굶기에 먹고 살게 됐고 내 집도 생겼고 이만하면 됐다는 거지. 그래서 노태우의 이 슬로건은 산업화 세대의 어떻게 보면 산업화 세대 주류의 자기 긍정을 반영하기도 하는 거죠. 이게 슬픈 게 이때 어르신들 주로 산업화 세대. 네. 자기 자식한테 교육을 시키고 힘들게 이제 뭔가 키울 때는 그 마음이잖아. 너는 아빠처럼 혹은 엄마처럼 살지 말아라는 거잖아. 이렇게 살지 마라. 근데 안타까운 게 이게 참 인간의 슬픔인 게 그래서 아빠처럼 엄마처럼 살지 않게 된 애들이 아빠 엄마를 이해 못해요. 그래서 맞아요. 아우 꼰대가 된 거죠. 근데 이분도 젊었을 때 암꼰대 숫꼰대 그러면서 이해 못했듯이 무식한 무지랭이 노인네 난 이런 시골에서 이렇게 썩어가지 않을 거 하면서 이촌양도 해가지고 서울에 와가지고 온갖 그걸 해가지고 그랬다 치자. 그래서 그런 애를 키웠는데 또 그 애들은 또 이제 커서 이제 대학교도 가고 이제 교육 수준 높아졌는데 80년대 이후에 90년대 그 애들도 결국 아버지에 대해서 이해 못하는 거죠. 세대 간의 몰리에는 인간의 숙명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지 말라는 게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조차도 모른 척해라는 건 아닌데 그렇게 돼버렸어요. 세대 간의 몰리에는 인간의 숙명인데 다만 우리가 너무나 급속한 산업화를 거쳤고요. 그렇기 때문에 각 세대 간의 경험이 너무나 특징적으로 또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세대 간의 몰리에라는 게 이 숙명성이 우리나라에서 특히나 더 선명하다.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세대가 어떻게 보면 막 엄청나게 처참한 비극까지는 아니지만 우리 사회의 불행 정도, 불행의 하나 정도는 될 거라고 봐요. 세대 간의 몰리에는. 그죠. 불행이죠. 그리고 각 세대가 세대 간에 무례해요. 그건 종특인 것 같아요. 그거는 그냥 이 나라 사람들 어떤 특징인 것 같아요. 좋게 풀리면 굉장히 패기 있는 거고 나쁘게 풀리면 서로 무례한 거고. 어디에나 장단은 있습니다. 그럼요. 다시 작품 얘기로 돌아가면 이 우리 집이라는 작품 속에서 등장인물들이 집단적으로 중산층이 될 가능성이라는 거는요. 그냥 제로잖아요. 깨끗하게. 제로지. 이건 뭐 완전 없어요. 제로야. 아마도 안 되지 않을까 정도도 아니에요.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서두에 얘기했잖아요. 이 동네 애들 절반은 어린이 되기 전에 사라진대잖아요. 나머지 반도 죽거나 살해된대. 살해야. 사람이 아니대. 사람이 아니다라는 기본 디폴트를 갖고 있어. 개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잘 살아보세라는 공동의 목표, 집단적 시대 정신 혹은 자기의 야심 이런 것들이 원천적으로 차단돼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 지점을 비교하시면 이 만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만화를 보시게 되면 이 만화 속의 풍경과 산업화 세대의 풍경 공통점 그리고 차이점까지도 다 이렇게 하면서 어떤 이해되는 그림이 있으실 거예요. 아마도.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주인공이 어떤 모종의 선택 이렇게 살 수는 없어서 선택하면 그게 바로 산업화 세대가 결단했던 바로 그 순간이라는 거죠. 이렇게 살 수는 없으니 저놈이 일단 아까 그 고이치가 결국 하는 일이란 건 나쁜 일이잖아. 노숙자를 해가지고 그게 뭐죠? 공갈 협박이잖아요. 네. 그런 공갈 협박 해가지고 돈을 뜯어내겠지. 그래서 계속 노숙자들은 뜯어내면서 나중에 이게 좀 얘가 수완이 좋으면 노숙자 그런 사업을 하겠지. 앵벌이도 시키고. 야 노숙자 어디 술 먹고 뻗어 있는 애. 우리 그런 얘기도 많잖아. 네. 술 먹고 뻗어 있는 어디 그 사람들 좀 쓱 밤에 데리고 오라 그래가지고 얘가 그래서 사업을 미천을 마련하겠지. 그러다가 복지원 같은 거 만들겠지. 형제 복지원 같이. 무섭다. 형제 복지원 같은 거 만들어서 거기서 또 뭐 가족이라든지 뭐니 그 일은 일대로 시키고 성적인 착취, 노동 착취, 그러면서, 정부 돈을 뜯으면서 그러면서 자기 가족에겐 잘하겠지. 그러겠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눈이 없으면 거기서 그냥 동네 노숙자나 몇 명 뜯다가 자기도 그런 노숙자처럼 술 먹고 잠깐 누워있다가 그런 노숙자 그거 하는 애한테 끌려가 자기도 그렇게 살해당할 거야. 그게 끝이었을 거라는 거지. 아마 그래서 작품이 서정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산업화 세대의 그거는 대표님 말처럼 이연세풍이 맞고 그 에너지 있죠. 내가 이렇게 고통
고통스럽고 어떤 짓이라도 다 할 거지만 바로 그 이유는 내가 성공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내가 어떤 식으로 할 때 왜 이현세의 외인구단 보면 에너지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엄청나죠. 드글드글하잖아요. 엄청납니다. 진짜 드글드글합니다. 그게 그때 당시 우리나라 산업화 세대가 겪었던 시대 정신이 나는 그런 작품들에 시대적인 작품들에 다 반영이 된다고 보거든요. 맞잖아. 그런데 이 작품은 서정적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외려. 이렇게 비교해서 생각을 해보면. 왜냐하면 이 현실은 그대로일 거고 이 등장인물들에게 그런데도 살아있어야만 한다면 삶을 긍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서정적이고 밝고 아련할 수밖에 없어요. 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더 감동적이었던 것 같아요. 더 가슴이 아팠고. 그러니까 약간 우화처럼 다여 있는 거고. 그쵸. 이현세 선생님의 그 외구단을 굳이 예를 들자면 그 세대가 가졌던 거, 그러니까 열심히 해서 노력을 하면 뭐든 쥘 수 있었는데 결국 가질 수 없었던 것이 뭐냐를 공포의 외구단이 보여주거든요. 거기서 물질적인 성공은 다 쥐어요. 거기 보면 뭐 최경도라는 선수는 작고 돈도 없고 작고 키도 작고 못생겨가지고 좋아하는 은행 여직원을 좋아하지만 말을 못해요. 근데 나중에 되게 억대 연봉을 받는 선수 나타나니까 또 그 여자가 이게 좀 이렇게 좋아한다는 시그널을 보내요. 그래서 굳이 그 여자를 데리고 가서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엄청나게 폭력적인 가장이 되거든요. 뭐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식으로 다 돼요. 그러니까 결국 그 끝이 안 좋아. 까치도 열심히 뭔가를 했는데 결국은 엄지를 뺏기죠. 네. 결국 엄지는 그 자기 남편을 위해서 한 번만 져달라는 얘기를 하고 이렇게 질 거 하면서 그냥 이게 뭐 결국 네. 이걸 또 얘기하면 스포게라고 얘기하겠지. 어쨌든 간에. 그래서 몇 년 됐죠? 공포의 외인구단? 야, 이거 한 30년은 안 됐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수양대군이 세조인지 몰랐다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 시대 사람들이 그래서 물적 토대를 위해서 뭔가 희생했던 그 모든 것을 나중에 돌려받을 때 그 사람들이 돌려받을 수가 없었던 거. 바로 그거. 자신들이 희생해갔던 게 결국 자기한테도 희생되어 버린 것들이라는 얘기를 잘해주고, 그리고 이 우리 집이라는 거는 그 희생되어가는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결국 그걸 놓치지 않으려고 했던 거. 이 사람은 솔직히 오히려 그 반대거든요. 자기 안에서 뭔가 자꾸 지금 뭐가 떨어져 나가는 그 감정적인 그 정서적인 그 무엇을 되게 애잔하게 붙들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 누나, 우리 형, 우리 친구. 근데 이 사람들은 오히려 붙들고 있기 때문에 홍 작가님 표현한 대로 희망이 없어요. 붙들고 있기 때문에. 희망이 없어요. 거기서 그걸 붙들지 않고 인간성을 말살해 가면서 내가 여기서 성공 신화를 겪어야 성공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성공의 끝은 공포의 인구단처럼 그 끝에는 또 그게 다시 후불제로 돌아와요. 아무것도 나한테 남는 거야. 없는 거야. 약혼녀는 떠났고 나는 폭력적인 가장이 되어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성공하기 마찬가지인 거지. 참 좀 짠합니다. 그러니까 시대를 잘못 태어났던 불운한 어떤 사람들의 일면이랄까? 그런 게 느껴져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산업화 세대는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 많은 걸 버리면서 달려왔잖아요. 그죠. 그걸 이현세 작가는 불행, 타락, 모든 물질적으로는 성공했지만 이 사람 자체가 나쁜 사람이 돼 있다던가 이런 상실로 잘 그려낸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직선적이에요. 그 성공이라고 하는 곳까지 직선으로 달려가려고 그 에너지를 이현세 작가님 보여주시는 거고 사이바라 리에코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삶은 그 자체로 긍정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이 사람들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소소한 행복을 최대한 붙잡고 있으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배경이나 어떤 이런 공통점이 많은데 굉장히 다르죠. 그러니까 네. 전략을 뭘로 취하느냐에 따라서 네. 사람의 어떻게 변하느냐. 두 작품도 다르고 비교해 볼 수 있겠죠. 시대 정신도 다르고 어떤 뭐 이 안에 배경이 되는 이런 감성과 산업화 세대가 겪었던 시대 정신도 다르고 그러나 페어라는 점에서 강력한 공통점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까지 이야기를 해봤고요. 이렇게 이번 주 사이바라 리에코 작가님 그리고 우리 집이라는 이분의 대표작을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야기를 매주 하기 전에 요 얘기 한 번만 더. 만화 속에서 정치적 올바름이란 거를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자, 가놓고는 몸 팔고 두 남동생을 위해 헌신하고 남자들에게 이용당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밝고 막 씩씩하게 살아가. 그러니까 굳이 엄정한 잣대를 들이대면 PC함이라고 하는 거 political correctness. political correctness 네. 하고 떨어져 있죠. 100만 관년 정도. 근데 사실 나는 그게 왜 떨어져 있는지 모르겠는 게. 자, 이거죠. 떨어져 있다라고 기계적으로는 이 맥락을 파악하지 않으면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그 전형적으로 손이 가리키는 거랑 뭐 손가락만 보고 손톱에 떼꼈다 이 얘기인데 왜 그러냐면 정치적으로 올바른 표현, 이게 주로 이제 표현에 관한된 문제인 건데. 네. 주로 이제 맨 처음 등장한 언어에 대한 거예요. 예를 들어 뭐 율락 여성 창녀를 율락 여성이라고 부릅시다. 네. 서비스 업종에 진행하는 뭐 어떤 여성이라고 부릅시다 하면서
점점 어떤 그 언어가 담고 있는 어떤 혐오적인 거, 그 계층을 나눈다라는 거. 그래서 흑인과 검둥이라는 거의 차이를 구분하고 검둥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그런 류의 언어들을 좀 이제 쓰지 말자. 네. 왜냐하면 그 역으로 우리 예전에 언어학 시간에 했던 사피어프 이론처럼 그 언어가 자기 세계관을 규정할 수 있다라는 소소한 차원에서 이제 한다라는 거죠. 여기도 뭐 성매매하고 나쁜 놈 많아요. 뭐 신나 먹고 신나 먹는데 또 그 놈이 또 좋은 놈인 것처럼 나오기도 하고 나쁜 놈인 것처럼 나오고 하는데 그래서 뭐 그건 원래 그런 건데 그러면 여기에 율락 여성이 등장하지 말아야 하는 건가라는 건 그건 아니지. 이건 표현일 뿐이거든요. 율락 여성이 등장했는데 그 율락 여성이 등장해서 살아가는 삶의 형태를 얘기하고 거기에 등장한 인물들이 그 세계관에서 이 창녀라고 말하는 거는 그냥 기계적으로 그 거리를 두고 우리가 볼 수 있게끔 이 작가가 장치를 해놨잖아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이게 왜 이 얘기를 꺼냈냐면 우리가 누누이 한 말이잖아요. 어떤 작품의 내용 속에서 그려지고 있는 상황이 됐든 뭐가 됐든 그려지고 있는 것과 그 작품이 주장하는 바는 달라요. 아 그리고 작품이 그러니까 주장하는 바를 얘기해야 되는데 이 작품이 뭘 주장하냐는 거죠. 굳이 주제의식을 뽑자면야 뭔가 주장을 하고 있긴 하지만 솔직히 말해 이 작품 그러니까 대부분의 예술 작품 뭘 주장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보여주는 거죠. 그걸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김기덕 감독이 당신은 도대체 뭘 주장하는 거냐라고 하는 그 질문을 받았을 때 결국 할 수밖에 없었던 대답은 보여주고 싶었다.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가상의 상황을 나는 보여주고 싶었다라고밖에 이분은 얘기할 수가 없었어요. 예술 작가, 예술 작품에게 혹은 예술가에게 뭘 주장하냐고 묻는 거야말로 얼마나 무식한 질문이냐면 아니 자기 스스로가 저는 평생 예술이라고는 님은 같습니다. 님 밑줄 치고 님은 곧 조국이죠라고밖에 달달 외우지 못 그런 예술 교육 말고는 받아본 적이 없다를 스스로 고백하는 자기 자신의 그 비난한 그 미감을 드러내는 얘기거든요. 예술가는 뭘 주장하지 않아요. 그 세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세계가 얼마나 폭력적인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비극이고 얼마나 희극인지에 대한 걸 보여주는 거고 주장을 한다면 굳이 주장을 한다면 우리의 보편 타당성에 대해서 주장을 우리 이래서야 되겠는가 정도를 얘기하는 거지. 근데 그건 주장도 뭣도 아니잖아. 그건 우리가 동의하는 거지. 예술가한테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냐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주장이라고 간주하고 거기에 대해서 찬성 혹은 반대를 해야 하며 반대를 하기 위해서는 그 작품 내의 사악한 부분을 내가 끄집어내서 증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일종의 강박 같은 거 있죠. 이러한 강박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은 것 같아서 이 작품을 이야기하면서 그게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좀 하는 걸로. 왜냐하면 옳지 않은데 주장을 하지 않는다. 그럼 뭔데? 근데 옳지 않은 게 있어요. 예를 들어 무슨 뭐 소화성애가 있다고 쳐봅시다. 극단적으로. 그게 예술적으로 예를 들어 뭐 예쁜지 아름다운지 혹은 뭔가 어떤 특정인 그런 취향을 갖고 있는 사람 어쨌든 그게 가공일 테니까 네. 특정인에게 그런 기호를 충족시켜주면 된 거예요. 그건 그냥 엔터테인먼트라고. 우리가 이걸 엔터테인먼트를 거리두기 할 수 있는 거라는 그걸 얘기를 해야지 갑자기 그게 주장으로 오해를 하면 안 되잖아요. 모두가 소화성애 하자는 거냐. 자, 그래서 최초의 질문으로 돌아가면 그래서 이 작품에는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게 전혀 없잖아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 작품은 정치적 올바름을 전혀 찾아볼 수 없어요. 동시에 정치적 틀려먹음도 찾아볼 수 없어요.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은 그 카테고리를 떠나 있는 문제다. 이거는 그냥 예술 작품이고 그 시대를 묘사한 거고 그 시대에서 정치적 올바름? 정치적 올바름이 되려면 그러면 굳이 얘기하면 그럼 둘 중에 선택지가 이거밖에 없어요. 이 세계를 묘사하지 않든가. 세상은 아름다운 것밖에 없어요. 프로지언트 빌로 그냥 묘사하든가. 그렇죠? 아니면 이거를 굉장히 길게 설명해야 되죠. 이 창녀라고 말할 때 그 창녀라고 쓰는 그 언어의 그 폭력성 때문에 그 작품에서 느껴진 뉘앙스를 제거하고 당신은 아니면 밤마다 나가서 짙은 화장으로 몸을 팔고 그걸 통해서 남성 고객에게 돈을 받는 직업을 하신 여성이죠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아니면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만화가가 대사 하나하나에 각주를 달면 돼. 그렇지. 그러니까 백인에 대한 가장 PC한 표현이 그거래잖아요. 멜라닌 색소가 부족한 이러잖아. 아니 뭐 어쩌라고. 멜라닌 색소가 미달된. 그리고 예를 들어 그게 사설을 쓰는 사람, 칼럼을 쓰는 사람, 어떤 주장과 어떤 분석을 하는 사람, 평론가의 언어란 모르겠는데 예술가한테 그럴 수가 있나. 물론 그렇습니다. 예술가라고 했을 때도 여러 가지 예술가 있어.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어 예술가 중에. 예를 들어 여기서 말하는 예술가는 드라이한 거예요. 네. 어떤 그런 은유나 그런 표현을 통해서 뭔가를 하려는 사람. 예를 들어 윤서인 같은 애는 욕을 할 수 있지. 그럼요. 윤서인 뭘 주장을 하잖아요. 네.
그리고 그것이 옳다 그러다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지. 근데 윤서인과 같은 사람과 김기덕의 작품을 같은 잣대에 놓을 수 있나? 그건 아니라고 나는 보거든요. 아, 우리 윤서인 씨 영광이네. 대부분은 그 작품이 전해준 이미지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 김기덕 감독도 거의 그 부류잖아. 거의 뭐 상대도 하기 싫은 거의 한남의 그 저 끝에 있는 저 어떤 뭐 말석에 계시는. 부류의 네. 뭐 그런 느낌이라는 거죠. 저희가 이 얘기를 왜 꺼냈냐 하면 혹시라도 저희 방송을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네. 내가 불편해해야만 할 얘기인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래서 그러실 필요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미에 이 얘기를 꺼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들이 기꺼이 그런 언어를 차용한 거 그게 지금의 기준에서 우리 앞에서 만약 이 언어가 전시됐다면 창녀라든가 뭐 검둥이라든가 양아치라든가 이런 말 전시됐다면 그것은 모욕적이고 혐오적인 표현이겠죠. 근데 그것이 그 언어가 떠돌아다니고 있었던 그 공간을 묘사해내는 예술 작품이라면 그것은 우리가 그 혐오 언어를 배제해야 되는 이유를 역설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게 되게 훌륭한 예술 작품이라는 거죠. 요거는 좀 구분해서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마디 더 나가서 작품 속의 등장인물들이 정말 살아서 나와 대화를 할 수 있다면 너는 왜 몸을 파니? 너는 왜 그러고 사니? 넌 왜 신나를 사니라고 과연 말할 수 있을까? 야, 못돼 처먹었다 그런 그런 못돼 처먹은 그렇게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PC함이라는 게 예술과 주장도 구분해야 되지만 우리가 엄정한 정치적 올바름의 잣대라고 하는 것에 어떤 그게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무기력해질 수가 있고 어떨 때는 그 엄정한 PC함의 잣대를 그 화살을 우리가 걷어야 하는 게 인간에 대한 예의인 순간도 있거든요. 그 얘기도 같이 세트로 이렇게 하면서 이번 주는 여기까지 할까요? 네. 예. 의문의 그녀 시호님, 감사합니다. 문화평론가 이동규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작가 홍대선이었고요. 감사합니다.